대통령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5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국무회의가요, 지난 10월 이후에 처음이니까 벌써 59일 만입니다. 네. 2달이나 지났네요. 대단히 오래됐네요, 대통령.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수석비서관 회의도 지금 벌써 안 열린 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국무회의도 비롯해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지금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장관들이 이제 지금 보면 법무장관도 좀 부재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후임을 지금 내정을 해놨는데 임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뭐 이제 여러 가지 당부들을 좀 하긴 할 것 같은데, 참 이렇게 국무회의가 안 열리는 것도 참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 주재로 안 열렸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될 경우에 예. 과연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느냐가 사실 쟁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체 4명의 그때 당시에 차관급만 임명을 했고 국무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그때는 좀 낮은 자세로 네. 이제 관리형으로 했거든요. 외교 활동도 하지도 않고 대사 신임장만 한 명 준 거 이상은 일체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2월 달 있은 이제 한미일 회의에 일단 이 회의 자체가 일단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 자체 외교 활동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사실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건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지금 제일 쟁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세균 의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수장도 지금 사실 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임종영 금융위원장이 지금 내정은 됐지만 활동 못하고, 그다음에 유일호 부총리는 지금 거의 마음이 떠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새로운 어떤 권한대행과 논의를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실 경제부처가 좀 장악이 되고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지금 의총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상의를 해서 좀 임명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건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낮은 행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굳이 뭐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야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황교안 국무총리, 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길어지면 욕심 생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한 건 국회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잖아요. 근데 그 국회가 스스로 또 법률을 위반하면 안 돼요. 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황교안 대행체제를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 전에 책임 총리든지 무슨 총리든 총리를 먼저 받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야당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공세만 할 뿐이에요. 지금 이미 법적으로 황교안 대행체제로 가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어떤 총리를 만들어낸다고 그 총리가 새롭게 국정을 장악해서 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이 체제에서 관리형으로 낮게, 네. 예, 겸손하게 그냥 가고, 그다음에 장관이 없다고 한들 갑자기 이게 관리형 체제로 간다면요, 장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밑에 차관들이 알아서 공무원들이 정말 애국심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은 앞으로 이 혼란을 극복하는 방안을 내놔야지 계속 정치적 공세만 하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야당 차례입니다. 예, 지금 4시 32분인데요. 5시에 이제 대통령 네. 국무회의도 소집하고 그 과정에서 이 탄핵안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 뭐 사과 메시지든 유감 표명 메시지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텐데 뭐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234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해서 안보 관련도 당부하고 있고 지금 속속 들어가는데, 잠시 뒤면 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도 같습니다. 그때가 또 국회 현장을 좀 가보도록 하죠. 고영신 박사님. 예. 지금 보면 이제 뭐 조기 대선 얘기도 당연히 뭐 조금씩 그렇죠. 나올 거고, 네. 벌써부터 정치권, 뭐 잠룡들에 대한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우선 뭐 탄핵안 문제가 헌재에서 최종 결론이 나고 그에 따라서 2개월 내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뭐 박한철 헌재 소장이 서둘러서 자기 임기 내 이 사안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뭐 1월 말 헌재 결정이 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3월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빨리 2달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3월까지 간다고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5, 6월 이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야 하고, 사실은 또 지금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직 뭐 본인이
직접적인 의사표명은 안 했지만 네. 대권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게 새누리당도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뭐랄까요 방향을 설정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대권 후보들이 신발을 맬 그러한 시간 여유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조기 대선 하더라도 5, 6월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대다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 정계 원로들도 6월 대선 얘기를 꺼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대선 일자는 헌재에서 얼마나 빨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예. 대선 일정이 정해지는 거고 사실상 오늘 탄핵이 의결됨으로 인해서 대권의 본격적인 경쟁이 스타트됐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민원장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당내 룰 경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탄핵 때까지는 입 밖에도 못 꺼내겠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헌재는 헌재고 정치권은 정치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선 룰 이야기부터 당장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수가 생겼잖아요. 변수. 예, 이재명 성남시장. 그래서 이재명 시장 이제 후보 예비 후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룰로는 무조건 문재인 전 대표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했던 그 국민 경선제 룰로 바꿔주면은 본인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또 흥행을 위해서라도 이 그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경선 룰을 갖다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친문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자기들의 그 독식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지, 크게 큰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그대로 밀어붙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금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이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첫 일성이 이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군내 임무 수행 만전에 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준비된 단계, 준비된 프로세스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졌었죠.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제 한민구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제 만전을 기해라고 지시를 했고 바로 이제 한민구 장관은 전군의 화상회의를 지금 곧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군 지휘관들이 화상을 통해서 이제 긴급히 회의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국가 위난 상황에서는 일단 안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보 문제를 일단 먼저 챙기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이제 청와대 모습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됐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했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정상적으로 일하고. 근데 지금은 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일단 저 관저에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 사실상 유폐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70%였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81%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거의 만기로 끝나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임기가 대통령 임기 수행을 거의 다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뭐 때문에. 사실상 뭐 검찰 수사 대비를 한 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정말 그 비교가 안 될 정도, 12년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암울 그 자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같이 암울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빼놓고는 계속 여태까지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구 사람 있겠습니까? 동생들이 있겠습니까? 무슨 참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밑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이 승리한 날 추미애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의원들도 뭐 거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 국민 여망이 반영된 결과 234표가 저 얘기다라는 얘기고 안철수 전 대표도 아까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지금 이제 5시가 지금 돼 나가는데 국무회의도 소집이 될 거고 그리고 탄핵 소추 의결서도 이제 여의도에서 네. 이거 청와대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준비를 해서 아마 이제 청와대와 이제 헌법재판소에 두 군데 일단 전달이 될 텐데 아마 이제 청와대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 하는 시간 정도는 조금 그 타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무회의는 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세세하게 챙길 부분보다는 오히려 국무위원들한테 대통령이 짤막하게 부탁하는 형태로 해서 국무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러다면 뭐 대통령의 어떤 입장 자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는 이제 변호인
변호인들과만 이제 뭔가 상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용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곧 시작을 하면 아마 제일 먼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특검이 뭐 지금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변호인들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걸 할 텐데, 만약에 저게 될 경우에 그럼 어디서 조사를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데 관저로 가서 사실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3의 장소로 와서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는, 특검의 조사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사실 박영수 특검이 뭐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저번에 특검 임명하면서 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뭐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특검부 중에 한 명이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개표상 잠깐 당시 화면 같이 보고 계신데, 지금 소속들이 뭐 올라오는 얘기로는 저기 지금 찬성 234표, 반대 56표잖아요. 근데 무효표가 7표인데 7표를 보니까 이제 가하고 동그라미 친 것도 있고 가하고 마침표 찍은 것도 있고, 뭐 아직까지 이번에도 무효표, 이제 가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정미경 전 의원님, 이게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이것도 실수잖아요. 가하고 뭐 점을 찍었다 뭐 이런. 근데 그 룸 안에 들어가면요, 사실 옆에 다 써놨어요. 아. 무효표인 경우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실수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실수했다면 그거를 뭐 어떻게 보니까 뭐 표현을 해야 가하고 돼요? 동그라미 치고 가하고 마침표 친 아니, 의원들. 그 경우 사례를 다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돼 있어요. 뭐 가하고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무효표가 됩니다. 다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고도 그렇게 했다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고의적으로 네. 무효표를 맞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내가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그럼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조금만 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그렇죠. 몸을 낮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화 없이 끝나게 됐잖아요. 뭐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면서 박건영 의장이, 당시 의장이 이거 자업자득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업자득.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현실적으로 탄핵이 됐지만 그 이전에 여러 차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이 탄핵의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고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가 다 차버린 거예요. 네. 제 첫 번째 나온 게 정윤의 문건 사건 때지요. 예. 그때만이라도 제대로 이것을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그 당시 그런 여러 가지 권력농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뿌리를 뽑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의 절제를 했더라면 지금까지 올 일도 없고, 그 이후에 지금 1, 2, 3차의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이 담화에서만이라도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성과 참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개선 노력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이런 방향들을 제대로만 설정을 했더라면은 그래도 오늘 탄핵을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차버렸어요. 본인은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주변 관리를 잘못한 그 불찰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촛불의 분노가 2만에서 232만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네. 제가 이 지점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되게 아파요. 이게 지금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국민들 한 분 한 분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셨던 분이거나 찍지 않으셨어도 그냥 일반 우리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아플 네.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지금 여기 자막에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야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지금 한 말씀씩 하셨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런 아픔에 대한 워딩은 없어요. 다 무슨 축제 분위기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예. 민심을 따른다는 거는 지금 촛불 뒤에 가서 막 그런 촛불의 민심만 따르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은 제가 볼 때는 그 82% 중에 한 70%는 다 아파하실 것 같아요. 네. 이 현상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대변하는 야당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민심을 받들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요. 예.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겠지만 민영선 원장님. 네. 대통령이 정치 인생이 18년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선거의 여왕, 그러게요. 이 결국 이렇게 탄핵까지 왔네요. 물론 일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직무정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제18대 대통령이라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제 어제 그제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 조리장의 그 증언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을 받아요. 저도 충격을 먹었거든요. 네. 야, 우리 대통령이 되신 뒤에 정말로 최순실 씨가 일요일마다 와서 밥 먹고 김밥 싸가면서 회의를 하고 대통령은 혼자 정말 1년 365일 거의 혼자 아침, 점심, 저녁을 갖다가 혼자 식사하셨다?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 만났느냐? 회의 때 회의하는 것 빼고 공식 회의 말고는 전부 관저에 오셔가지고 몇 끼 식사를 했다는 그 충격을 보고, 야, 이게 정말 어린 아이들이 혼자 은둔 생활하는 외로운 늑대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 지수가 컸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악화된 여론이 수도권의 침박, 중도의 침박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이런 모든 것을 인정하고 3차 담화를 1차 때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네. 예, 그때 다 내려놨더라면은. 네. 자, 타댁이 가결되더라도 뭐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다시 들려질 거다. 촛불 집회는 계속될 거라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즉시 하야해라. 내려와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저는 아마 내일부터 촛불의 성격이 좀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국민의 여망, 일반인들의 정말 가족들 데리고 나오고 정말 아무런 정치적 어떤 그런 없는 분들이 나왔던 것은 정말 나라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과 함께 대통령은 정말 퇴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이제 왔는데, 자, 지금부터는 일단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야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됐기 때문에 빨리 하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들이 조금씩 이제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말 조기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욕심들 자체가 나오고 있고, 지금부터는 대선주자들이 이제는 대선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의 집회부터는, 물론 내일은 또 국민의 승리의 어떤 그런 날도 되겠지만, 네. 이제부터는 정치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촛불의 성격도 조금의 변화가 있고, 이제는 뭔가 정당 중심으로의 어떤 그런 것들 되어 나가면서, 이제는 뭔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이제 생각도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가 워낙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정상을 되찾고 뭔가 헌재 결정을 지켜보면서 하자라는 그런 쪽의 어떤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정당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민심을 그냥 계속 고를 할 것이냐는 게 네. 아니라 정말 이제 스스로가 뭔가 좀 제어를 하고 정말 이대로 가다 보면 아까 정세균 원장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정치인의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촛불 집회가 뭐 내일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번 거의 횃불을 들었던 촛불 집회 화면도 같이 보고 계시고 내일도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잠깐 핸드폰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00명 중에 234표가 이제 78%더라고요. 국민이 이제 탄핵이 81% 정도 탄성을 했으니까 거의 네. 글쎄요, 뭐 친박 비박 이런 개파를 떠나서 민정수 원장님 이 정도면 거의 뭐 탄핵한 민의를 국회가 받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 아주 중립적인 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담담하게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수치하고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과 친박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국민들이 51.6%로 뽑았던 대통령을 우리가 80%의 수치로 다시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굉장히 저 개인적 국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헌법재판소도 지금 현장이 궁금하고 뭐 국회도 궁금한데 잠시 준비된 대로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밑에 자막도 이제 점점 아까 무효표 분석됐고 뭐 가에 동그라미 친 것도 다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친박 25명 정도가 찬성했다라는 건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민의를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 진짜 뭐 물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친박들도 판단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핵심적인 그런 진박들 이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자기 선거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시켜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나는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대구의 일부 지역, 뭐 이쪽엔 모르겠지만 나머지 지역 의원들은 결국 선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 미를 따를 수밖에 없죠. 국민의 80%가 지지를 하는데 그럼 본인은 그럼 그 20%를 따라서 반대를 한다? 저는 뭐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뭐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네. 그렇게 어떤 정말 심정이 강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의원들도 본인의 어떤 정책 입장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어찌됐든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제 전국의 주도권은 사실상 야당이 또 이제 주게 됐으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도 보면 그 본회의에서 김관영 의원이 이제
탄핵 소추 의결안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걸 누가 하느냐를 두고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랑 그 전에 힘겨루기를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불성사나운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선거를 언제 치르느냐. 이거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이 그게 첨예하게 아마 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진 사퇴를 해라. 지금 대통령 하야해라 해도요. 핵심은 뭐냐면 그 시점은 아마 별개로 아마 따져서 할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야당이 잘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똑같다. 이 탄핵의 열풍은 야당에게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이 왜냐하면 고영신 박사님 예. 이게 야당 입장에서 지금 탄핵까지는 어쨌든 똘똘 뭉쳐서 갔는데 네. 이제 앞으로부터 조기 대선부터 안철수 전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도 셈법이 아예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천양지차기 때문에 과연 야당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이 탄핵 결과가 나온 234표에 부응하는 그러한 정치력을 보여주느냐 여부가 앞으로 그 야당의 행로 또 대권 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야당이 성숙된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오늘 탄핵 가결 속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채널의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다음 뉴스 특보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